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는가 하면 민주당 전직 의원과 전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광주시 부시장은 다른 날도 아닌 5.18 전야에 술판을 벌이고 법인카드를 쓴 의혹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단체들에 의해 사퇴를 요구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사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기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이딴 비리 사건으로 민주당 중앙당이 극심한 혼란과 내분을 겪고 있는 사이 지방 조직의 도덕성도 이처럼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나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지방의원 성추행건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지만 당사자는 곧바로 탈당해버렸습니다. 민노총 엄단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전해드리고 말 그대로 요지경 속 민주당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협력 체계를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지난 주말과 어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치에 복귀하자마자 민주노총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당초 외교 성과에 대한 언급들이 나올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예상 밖으로 최근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엄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가 됐는데 상당 부분이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 노숙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점을 지적해서 주목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국민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 불편이 커졌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에 엄정한 법 집행도 지시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노총 노숙 집회의 파장 워낙 간단치가 않았죠. 시민 불편이 컸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경찰에 대해서까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진행이 됐었죠. 당초 경찰이 이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할로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이 집회를 이어가는 편법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또 1박 2일 집회를 빌미로 해서 서울광장과 청계천 광장에서 노숙을 하면서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판을 벌이거나 노상 방뇨까지 하는 등 무질서한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첫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쓰레기와 악취로 인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민노총 집회 당시의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건설노조가 현장의 주민으로 옥택수를 해서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손님 밖에서 손님 못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처럼 탈법 그리고 무질서한 상황이 연출됐는데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서 노숙하는 민노총에 경비를 서준 셈이 됐다. 이런 비아냥 섞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강제 저지할 방법이 없다며 노숙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지적해 여권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와 시위 대응 방식이 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뒤늦게 윤희근 경찰청장이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뒷북치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요, 이 정부 여당에서 이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그리고 시위를 모두 금지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에는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의 야간 시위 금지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정위원 결정을 내렸는데 이 같은 헌재 결정을 종합하면 현재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는 밤 12시까지만 가능하고요. 행진이 없는 집회는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어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모두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 G7 정상회의의 외교 성과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일종의 대국민 보고 성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고 약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와 국익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번 G7 참석의 의미를 돌아봤고요.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 의지라는 세 가지 외교 방향성을 언급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발언 좀 더 들어보시죠.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습니다.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히로시마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3국 정상의 약식회담에서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동시에 미국 워싱턴 DC로 초청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회담이 여름쯤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9월에 유엔 총회가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한미일 정상이 7월쯤 워싱턴에서 만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3국이 일제히 발표한 새로운 차원의 공조를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등 이 3명이 마주보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부터 또 국민들의 경제 안보까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G7 참석길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해서 이제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보였다 이런 평가 받았었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원폭 피해 동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조만간 고국에 한국에 초청을 해서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피폭을 당한 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해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는요,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추모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화환을 보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해서 이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전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애틋한 마음 자주 표현하고 또 밝히기도 했죠.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각별한 마음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대선 후보던 지난해 2월 제주 해군 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또 2021년 9월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노 전 대통령 서거 뒤부터 자주 불렀다는 가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돼지국밥이 참 애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변호인에 보면은 우리 노무현 변호사님이 1차 하시고 꼭 그 마지막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그 서민적이고 소탈한 그리고 이렇게 대중에게 벽이 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떤 그 순수한 그 열정 그리고 어떤 원칙 있는 국정 운영을 해 오신 분인데 본인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을 국익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 해군기지 건설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요. 네,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6월 사저를 방문해서 이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1시간 30분가량 권 여사와 환담을 나눴는데요. 윤 대통령이 좌천 인사로 힘들었던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일화를 다룬 영화죠.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가 아주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아까 전에 드린 대로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윤 대통령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제 국민에게 지난 G7 정상회의 참석 등 그 외교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말미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정확하게는 이제 민노총의 건설지회죠. 건설 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권력이 제대로 지금 행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집권한 지 1년 지났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무기력한 대응을 또다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발언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집시법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회와 시위를 모두 금지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태에서 민주당도 반대하고 특히 이제 노동단체 등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아주 제약하는 것이다. 이런 지금 반박이 나오고 있어서 이 역시 논란거리인데 대통령이 혹시 국민의힘의 그런 법 개정에 힘을 실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민노총 겨냥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평가해 주시죠. 일단 뭐 이제 집회 시위의 자유 뭐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표현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자유, 민주주의 근거 자체가 이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한 대로
이 시위 자체가 시위 문화가 좀 성숙되게 되면 좋은데 지금 건설 노조 부분들이 뭐 노상방뇨를 한다거나 뭐 좋지 않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점이 있다고 해서 집회 시위,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 이런 부분을 손댄다? 이거는 민주주의,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거하고는 좀 상반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의 초점을 보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지난 정부예요. 1년이 지났으면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 집회 시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지난 정부 탓이다? 아니, 부족하면 채워가는 게 새로운 정부의 할 일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들은 좀 아직도 아마추어의 정부의 어떤 모양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그중에 제일은 노동개혁이라는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노동개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차에 대한 윤석열 정부 평가 중에 넘버원 1등을 했던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차에서도 이 노동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틀어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경제와 질서의 문제를 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개혁을 통해서 국민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의지, 나아가 지난 그 5월 16일, 17일에 시내가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로 인해서 일반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민생이 굉장히 어지러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동개혁 방식에 대한 개혁, 이 부분을 타겟을 통해서 입법을 통하고 입법은 국회를 통해서 하고 또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은 경찰의 지난 정권에 있었던 무기력한 어떤 대응에 대해서 질책을 함으로써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특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측면에서의 어떤 그 사회 질서 위반을 바로잡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와서 노동개혁을 얘기를 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냐 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그와 같은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 플러스 법을 바꾸라고 하는 입법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여 년간 국회가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그건 직무유기인 것이죠. 오히려 대통령께서 입법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비어 있는 공백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그거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대선 자금 세탁 의혹까지 번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대선을 전후로 김 의원의 코인 연계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금만 440만 원 인출했다. 이런 김 의원의 기존 해명과 다소 배치되는 겁니다. 김 의원은 앞서 가상자산을 처분해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ATM 출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대선 전후 3개월간 인출한 금액은 총 440만 원이라면서 이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실명제 직전에 현금 인출한 적이 있어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한 4차례에 걸쳐서 인출한 것 같습니다. 440만 원? 용도는 이제 매달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인데요. 부모님 용돈. 대선 자금이다. 대선 자금이 이용됐다. 터무니없는 사실이고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ATM에서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게 4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거는 440만 원 뿐이다.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파악한 건요. 그런 ATM과 별개로 2억 5천만 원의 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액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겁니다. 네, 검찰이 현재까지 분석한 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인데 지난해 대선 전후인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한 달 반 동안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코인 연계 은행에 김 의원 계좌로 쪼개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해당 계좌는 김 의원이 440만 원을 뽑았다면서 공개했던 시중은행 계좌가 아니라
업비트 연결 계좌였습니다. 김 의원은 그해 재산 신고 때 이처럼 현금으로 빠져나간 2억 5천여만 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에서도 현금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보도를 근거로 해서요, 오늘 대선 자금 세탁 의혹 관련 공세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이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김남국 코인게이트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고요.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대선 자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김 의원이 36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이른바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건 역시 대선 선거 기간 직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이 2억 5천만 원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보도 책임을 묻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잠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2월 16일경입니다. 대선 선거 기간 직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수행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플레이페이 이 토큰은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전형적인 이 자금 세탁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선 자금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이 대선 자금용 돈 세탁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커지면서 검찰도 지난해 대선 전후로 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서 코인이 인출된 규모와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이 전자지갑과 연동된 계좌에서의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대선 자금과 연결을 짓는 것은 납득도 그리고 성립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중진 우상호 의원은요, 민주당이 아무리 없어도 김남국 의원 코인 털어서 대선을 치르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네, 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검찰이 파악한 대선 전후 2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간 데 대해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선 후에도 인출을 했다는데 그러면 대선 자금을 왜 대선 후에 인출을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최 의원의 이야기를 어제 그 우상호 의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김남국 의원 코인 털어서 대선 치르는 당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라는 건데 검찰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선 후에 왜 인출합니까? 대선 자금을 왜 대선 후에 인출해요? 후보 확정되고 대선 본선에는 돈을 다 어떻게 써야 되냐, 국고보조를. 그게 목표예요. 저도 있는 돈도 못 쓴다. 상황실장 아니 그런 얘기인가요? 당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거 다 소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이 뭘 이렇게 인출해서 뭐 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경선 때나 이럴 때 이제 후보 되기 전에 개인 돈이 좀 들어가는 거죠. 네,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계속되는 자맹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친야 성향의 김어준 씨 진행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후에 가평 휴게소에서 그 사진 찍힌 것 말고는 지금 일주일이 넘게 모습도 보이지 않고 또 입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자맹 전 마지막으로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은 본인 코인 의혹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 당시 논란이 됐던 상임위 코인 거래 논란에는 몇천 원 수준이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더 키운 바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 이후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아서 결국에는 당 자체 조사가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다 보니 어제 민주당에서조차 김 의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좀 어렵다 이런 관측이 나왔거든요.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못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그 이른바 논란을 만들어 놓고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걸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징계 기간이든 아니든 그건 무관하고요. 정치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장해찬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취재가 무서워 일도 못하고 꽁꽁 숨은 국회의원에게 국민 세금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며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된 차량이 관용차이고 동행한 남성이 의원실 직원이라면 공무 수행 중도 아닌데 국민 세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장 최고위원은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금 지원을 계속 받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 전까지 적어도 세비는 반납하고 차량을 포함한 의원실 유지비는 코인으로 내시라고 일갈했습니다. 장채 의원은 저렇게 말했지만요. 그 사진 속의 차가 이제 관용차인지, 그러니까 국회 지원을 받는, 예산 지원을 받는 그 차량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행한 이제 남성이 있었는데, 저기 지금 사진 속에 보입니다. 그 남성이 세금으로 그 월급을 받는 김 의원의 보좌관 또는 비서관인지,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김 의원 이제 가평 휴게소에서 저렇게 사진이 찍힌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또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려진 내용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가평 휴게소 이후 더 이상 김 의원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오늘 오전 김한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의 소재나 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교 원내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뭐 당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소재나 활동 내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네. 지금 저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된 이후로 일주일째 어디 있는지 모를 김남국 의원에게 매달 이 1,300만 원 정도의 세비가 투입된다는. 그리고 저 차량 같은 경우도 아마 관용차일 거거든요. 그럼 1년에 9천만 원 정도 의원실 유지비가 따로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김남국 의원 도피나 잠적을 도우라고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진 않죠. 콧배기도 안 비치고 가평 휴게소에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김남국 의원과 그 의원실 직원들 차량 유지비며 월급이며 세비며 준다고 생각하면 5월 달에 정말 종합소득세 내기 아깝다는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숨어서 본인은 머리 식히고 쉰다고 하지만 이런 좋은 직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쉬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숨어가지고 쉬어도 월급 꼬박꼬박 다 나오는. 이러니까 다들 국회의원 하고 싶은가 봐요. 대선 자금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현금화 어떤 연관이 있을지 지금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드러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그 부분을 인정하거나 또 해명한 것도 없고 민주당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드렸듯이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한 그 내용에 따르면 결국 김남국 의원이 그 대선 기간에 현금화했다는 그것 내용과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상황과 어쨌든 배치되는 그런 정황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대선 전후에 김 의원의 코인 연계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다. 지금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아까 전해드렸듯이 대선 기간에 ATM기에서 빼낸 금액 440만 원밖에 없다. 그 외에 현금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치된 상황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추적을 하지 않고 코인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래서 2억 5천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대선 전후예요. 근데 2억 5천이 빠져나간 거는 그래요. 근데 왜 검찰이 이거를 대선 자금으로 연결하죠? 결국엔 김남국 의원의 수사 자체를 왜 우리가 정치 수사라고 하냐면 이걸 대선 자금으로 가고 싶은 속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드려 죄송한데 검찰이 대선 자금으로 꼭 본다는 건 아니고요. 그걸 걸어서 지금 여당이 공격을 아니 그러니까 여당이 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검찰, 용산 대통령실, 민주당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정부 여당이 던지면 검찰은 받을 것이고 그렇게 수사할 거예요. 지켜보시면 압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냐면 대선 자금 자체가 수백억을 쓰는데 다 못 씁니다. 남아 돌아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요. 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 초선 의원의 그 코인 2억 5천이면요. 코 묻은 돈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체 대선 자금에 전체 자금이 아주 네. 빙산일각이고 시기도 안 맞고요. 그리고 인출이 됐으면 이 돈을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어디다 썼는지.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자금으로 썼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이 당시 어떻게 썼는지를 증명을 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건 또 정쟁이잖아요. 상식선의 생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보심이 상식이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친묵은 자백이다. 아마 김남국 의원 또 서영주 변호사님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친묵을 지키고 있는데 계속 있으면은 그것은 민사적으로 봤을 때 자백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님은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선 자금으로 연결시키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억 5천만 원만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듯이 2억 5천만 원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보면은 그 대선 직전이고 그것 이외에도 본인의 굉장히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위믹스가 한 30억이 넘는데 그것을 잡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레이 코인으로 바꾸고 그 이후에 그 코인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에 2억 5천만 원이나 넘는 돈을 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 돈이 어디 갔느냐를 묻는 것이고 나아가 본질적으로 그 돈이 과연 김 의원의 돈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의 출처가 어떻고 코인의 출처가 어떻고 이 부분만 밝힌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결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거래는 다 김남국 의원이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에 이렇게 직결시켜서 말씀드린 것 그거는 현재로서는 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제가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는 와중에도요 새로운 의혹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대량 보유했었다는 그 위믹스 코인이 있죠. 이걸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P2E 게임들이 지난해 정부 예산을 또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 이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이 관련 자료에 따르면요. 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2, 3월 공고를 거쳐서 4월에서 11월 이 P2E 게임 5개에 2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총 20억 6,751만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는 것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 콘텐츠 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P2E 게임이 포함이 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문체부 산하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 P2E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에 이 정부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이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한 P2E 합법화 로비 의혹과 함께 이 P2E 게임이 정부 사업까지 진출한 그 배경 역시 규명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의혹은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S사가 사업계 획서를 통해 자사게임을 김 의원이 거래했던 위믹스 코인 플랫폼에서 유통한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의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위믹스 발행사인 이 위메이드는요. 게임 업체들과 함께 아이템 등을 사고 팔 때 위믹스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왔거든요. P2E 합법화와 이 지원 사업은 위메이드의 성과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게임 제작에 국비가 투입된 것을 두고 평가 과정에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이용 의원은 김 의원 사태로 논란이 있는 위믹스 등 코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문재인 정권 시기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원됐다면서 어떻게 정부 예산으로까지 편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의 회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온 국민들께서 이 털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 김남국 먼지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번 사건이 코인 중독자 김남국에 대한 정치적 심판에서 이제는 중대 범죄자 김남국에 대한 법적 책임 의혹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호 선봉에 섰던 그 용감한 김남국 의원,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투명하게 소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장은요,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이 지금 주장을 한 건데, 근데 저희가 하나는 또 전제를 할 게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이 지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2021년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됐겠죠. 물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고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은 여야 합의로 그렇게 편성이 돼서 통과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 의원의 주장처럼 이거를 완전히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에게만 이렇게 겨냥하는 것도 화살을 겨누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체부하고 콘텐츠진흥원은요, 이 같은 그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 선정 과정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일보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게임산업종합진흥계획을 근거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과 융합한 게임 콘텐츠 시장의 선도적 개척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관련 시장 위축 등 블록체인 게임 제작에 대한 국고 지원 지속의 당위성이 떨어지면서 올해부터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인데요. 여야는 어제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그 사적 이해관계 등록 요거 대상에요. 기존의 부동산 그리고 주식 말고 가상자산까지 새로 추가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액의 코인을 가진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국회의원과 직계 좀비 속의 가상자산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여야는 두 법안 모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뒤늦은 입법이란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이 같은 입법 움직임 이번 사태에 분노한 이제 민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2030 청년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어제 공개된 그 여론조사를 보면 더욱 체감이 되는데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에 따라서 지난 15일부터 19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이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4.6%포인트 줄어든 42.4%를 기록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2.2%포인트 늘어나서 38.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별로 보면은 그 차이가 더 큰데요. 20대와 3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각각 12.9%포인트 그리고 8.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는 12%포인트 그리고 30대에서는 6.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이제 20대 지지율을 주목할 만한데요. 민주당에서 떨어진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올랐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취업난과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에 몇 안 되는 이른바 이 계층 이동 사다리로 인식되어 온 코인 거래를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의정 활동 중 수시로 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도 부분은요, 여론조사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여론조사 결과 기관에 따라서 각각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연령별, 세대별 지지 성향이 과연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이 흐름을 이제 전문가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대 표심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눈에 띈다 이런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현장 많이 이제 다니시고 또 2030 세대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당연히 느끼고 특히나 이제 2030 이 젊은 층에서는 본인 일 같을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을 그냥 직관적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의 민심이 떠난 부분들은 분명히 민주당이 잘못 쳐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 자체가 처신을 처음부터 태도를 바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못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12% 빠지고 12% 갔으면 24%거든요. 전체 잃는 것들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뭐 가상자산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을 내서 이거를 회복시킨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취업난, 그다음에 뭐 또 주거 환경 이런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공정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으로 촉발된 코인 사건이 이 공정성을 훼손한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숙제로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당내에서도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 민심의 청년 민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우적 관계 이론, 이른바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이론으로 쉽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 때 그 김남국 의원은 청년의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만 가난 코스프레를 통해 가지고 내 돈을 사실상 뺏어간 건 아니냐. 코인이란 것이 얻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은 사실은 잃는 사람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인데 내 지갑은 제로인데 텅 비었는데 김남국 지갑은 100억까지 있었다. 얼마나 큰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본인은 이제 100만 원도 없다. 그리고 라면만 먹는다라고 해서 밀어줬었는데 그에 따른 배신감이 결국 그 김남국 의원의 적으로 지금 했던 국민의힘한테 오히려 투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신감이 그대로 국민의힘으로 쏠렸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도 이른바 반사 효과인 것이지 그것이 본인들이 잘해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반사 효과로 온 분들을 어떻게 다독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다 떠나고 있는데 이제 과연 그 민주당이 회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은 정말 워낙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여론이 또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민심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거를 지금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지 민주당이요 이 비명계 의원들한테 욕설 등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고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지난주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욕설 및 저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폭탄을 지속적으로 보낸 당원 A씨에 대해서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인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A씨에 대해서 처음으로 징계 조치를 요청한 건 삼선의 전해숙 의원입니다.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A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저주를 비롯해서 전 의원과 전 의원 어머니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특히 여성에게 입을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연속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또 전 의원은 당원으로서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의원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냥 저주고 또 욕설이었기에 당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에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전 의원으로부터 이 문자폭탄 내용을 받아서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하고요. 문자 내용을 본 이 대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후 당원 A씨의 제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제명 지시 이후 어제 오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모여있는 텔레그램방에 허위 사실 또는 당을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이 대표의 메시지에 전 의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하고요. 당 고위 관계자도 이 대표가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 당은 원색적인 비난, 욕설과 관련한 것은 좌시하지 않고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잡음 이제 연일 불거지면서 또 당내 갈등을 격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면전에서 강성 지지층을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제 아침 그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겨냥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갔고요. 또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웃는 등 좀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최고위 회의 분위기가 다소 경직됐다고 하는데요. 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윽박지렀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G7, G8은 들어봤어도 G8은 또 뭡니까?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받은 원색전 비난이 가득한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던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을 주요 공지 글 제목이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돼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명인의 마을은 가입자만 21만 명이 넘는 파급력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죠.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라는 이 게시물은 3,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운영자가 본 카페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공식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공지사항을 올렸지만 이 공지글이 당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긴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커뮤니티의 이른바 이장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완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도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며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들과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지 못한다면 늪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완욱, 김종민 의원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께서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직을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보면은 제명인의 마을의 주요 공직을 제목이 주요 공직을요. 김남국 의원이 힘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뭐 결별 선언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가라앉는 거죠.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습니까? 이런 비명계의 비판에 이재명 대표 측은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은 명예직일 뿐인데 사퇴하고 말고 할 것이 있냐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자제시키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만류했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어떤 주장 내놨겠죠? 네, 장경태 최고위원은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이재명 대표 온라인 카페 이 제명인의 마을에 대한 비명계의 비판에 대해서 인터넷 카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그리고 이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문자를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 많은 당원들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김남국 의원은 상처가 난 사람이 아니겠느냐. 지지자들이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여러 국정이나 민생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카페가 중요합니까? 저는 인터넷 카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이원욱 의원의 문자 저도 쭉 읽어봤는데 근데 많은 당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200석 주어도 수박들이 다수면 민주당은 국힘당만도 못하다. 그렇게 문자 보냈다는 거죠.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상처난 사람이고 어쨌든 김남국 개인을 보면 거기다가 계속 소금을 뿌려서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힘내라고 응원조차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문제 삼아요? 모든 걸 떠나서 다 땡겨 불고 아픈 사람한테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대하느냐, 응대하느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지금 당내 균열 본격화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떤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략적으로 볼 때 당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힘들지 않겠느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당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고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고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지금 수사 기소에서 재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그런 반대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실은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지금 당내에서 연일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 악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앞서 민주당 소속인 세종시의회 의장이 성추행 혐의를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인 부천시의회 의원이 또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은 지난 9일에서 11일 합동 의정 연수를 했다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9일과 10일 저녁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요, A 시의원은 저녁 자리에서 대화를 하던 중 한 여성 시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줘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거고요. 다른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여성 시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목을 감싸면서 손과 술잔을 잡고 입으로 가져갔다며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다 술이 옷에 쏟아졌고 불쾌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이 A 시의원은 뉴스원에 부침개를 던진 건 맞지만 상대 시의원이 먼저 반말을 해 화가 나 던진 것이고 성추행 의혹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A 시의원의 징계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경찰에 고발도 했다고 합니다. 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부천 원미경찰서를 찾아서 강제 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발도 했다고 하죠. 이어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시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을 한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나섰고요. 이재명 대표는 윤리감찰도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A 시의원이 오늘 탈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네, 이 민주당 경기도당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A 시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고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엄격한 잣대로 이 최고 수위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보국도 오늘 아침 공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천시 의원건과 관련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가 알려진 이후에 이 민주당 경기도당은 A 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실상 당 차원의 징계는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탈당과 무관하게 일단 징계 절차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 역시 이제 코인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당내 진상조사 그리고 윤리감찰이 진행된 도중에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의 징계 절차가 유야무야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14일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면서 이 감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탈당 관련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이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고 기록이 돼서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대표의 윤리감찰 지시는 징계 절차 개시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해석도 나오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성추행 의혹 부천시만이 아닙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세종특별시의회 의장도요.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의장직도 잃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인 상병원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8월 말경 국회 연수를 마친 후 만찬을 겸한 술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남성 시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시의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 의장은 논란이 일자 친해서 장난을 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해당 수사를 마치고 지난 18일 상 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민주당, 중앙당은 상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고 이어 세종시의회는 어제 상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투표에 붙였는데요. 상의장은 이 자리에서 억울한 면이 적지 않다며 다시 한번 의혹을 부인했지만 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도 상의장에게 사실상 등을 돌렸습니다. 전체 의원 17명 중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어제 세종시의회 상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저는 의회 의원들의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려고 만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에서는요,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이었고요, 또 전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죠. 바로 김광진 부시장이 5.18 전야에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술판을 벌였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18 전야인 지난 17일 저녁 전야제 행사장 인근에 있는 한 정육식당에서 열린 한 회식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같은 시간 전야제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 테이블에는 소주와 맥주 등이 놓여 있었고 김 부시장이 맥주잔으로 보이는 컵을 들이키는 그런 장면도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이 김 부시장을 비롯한 일행들은 저녁 식사와 함께 소주와 맥주 31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고 또 주류를 포함한 식비로 44만 원 상당이 나왔다고 합니다. 술값을 포함한 식대는 김 부시장과 함께 온 수행원이 광주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식당 측이 전했죠. 일부 광주 시민들은 이제 사실상 5.18의 상주격이나 다름없는 이 시의 고위직 공직자가 다른 날도 아니고 전야제 행사가 있던 시간에 술자리에 참석한 것, 이거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광주시는 김광진 부시장이 전야제 개막 전 금남로에서 열린 민주평화 대행진에 참여한 뒤에 식당에서 먼저 자리하고 있던 일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식당을 찾았다가 술을 2잔 정도 마시고 결제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지난 18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업무상 출장권으로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본인이 출장 중이어서 확인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논란이 일어날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요, 김 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이걸 넘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공법단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야제 술판을 벌인 김광진 부시장은 광주 시민과 5.18 희생자들을 욕보이지 말고 즉시 부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김광진 부시장의 행보는 질타받아 마땅하다면서 즉각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방 조직의 도덕성 논란 연일 지금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성비위 논란에 더해서 5.18 전야의 술판 논란까지 지금 벌어졌는데요. 성비위 관련 시의원은 당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는데 바로 그날 지금 탈당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처신들을 똑바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천시 의원 관련 건으로 봐서는 당이 김남국 의원 건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정당법상 탈당계를 지금처럼 탈당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원 자체는요, 중앙당에서 징계위를 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도당으로 넘어갑니다. 시도당이죠? 예, 시도당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당의 징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시도당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으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시도당에서 아마 그 시도당 그 관계자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탈당을 했더라도 무관하게 징계 절차는 진행이 되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게 어떤 징계를 해태할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남국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세종시도 그러고 부천시도 그러고 뭐 광주시 5.18 전야제 부분도 그렇고 오직 국민을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중하고 신중한 처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네, 논평해 주시죠. 사실 일반적으로 우파 내지는 보수는 유능하지만 부패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 좌파나 어떻게 보면 진보는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도덕으로 해서 윤리성으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얘기한 것처럼 돈, 여성, 술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그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 조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정권 하에 서울시의 박원순 전 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성과 관련된 것으로 무너졌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야가 교체됐지만 여전히 세종시라든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민주당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의 권력자인 겁니다. 지방의회를 말하는 지방의회를 겁니다. 얘기한 것이죠. 그 지방의회에서의 권력형 범죄로서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민주당 도덕성의 파탄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혁,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존립의 근거가 지금 국민에게 다가갈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사실 중앙당도 김남국 코인 의혹은 물론이고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인해서 도덕성 논란 자유롭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성만 의원에 이어서 윤관석 의원도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구속영장 검토 그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어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앞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서 돈봉투 의혹으로 현역 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데요. 이 검찰은 특히 윤 의원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의원의 경우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당 인사들에게 돈봉투가 뿌려진 데 관여한 데 이어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강래구전 수자원공사 감사에게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관련해서 자금 전달을 뜻하는 듯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죠. 윤관석 의원이 등장하는 녹음 파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이런 가운데요. 강래구전 감사가요.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 6명의 이름을 들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SBS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검찰은 지난 17일 이 강래구전 감사와 이정금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했는데 이 대질 하루 뒤에 강 전 감사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의 이름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강 전 감사가 이 돈봉투 20개를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이후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줬다던 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6명의 이름을 들었다는 겁니다. SBS는 지역구별로 서울, 경기, 대전, 충남, 호남에서 각각 1명이고 인천에서 2명이라고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주로 이정근 전 부총장 녹취 파일을 근거로 돈봉투 소수 그 의원을 특정을 해왔는데 강 전 감사의 진술로 증거가 다 보강된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 오늘 아침에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공모해서 불법 자금 조달 전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오늘 아침 SNS에 결백을 수차례 명백하게 밝혀왔다면서 재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수사에 맞춰서 당당히 맞서서 당당히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또다시 왜인데요. 탈옥수 신창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희대 탈옥수로 불리며 요즘도 종종 뉴스에 등장하던 신창원.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신창원은 지난 21일 저녁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순찰 중인 교도관에게 발견돼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정당국은 신창원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창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이 신창원은 1989년 서울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복역 8년째인 1997년 교도소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탈옥했다가 2년 반 만인 1999년에 다시 검거된 바 있습니다. 이 일로 신창원은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이후 복역을 하다가 지난 2011년 경북 북부 교도소에서 처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습니다. 당시 신창원은 독방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메모 한 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때도 교도관에게 발견돼 위험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탈옥수 신창원이 검거될 때 그 뉴스 기억하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아주 이제 화려한 티셔츠가 눈길을 끌었고요. 당시 그 패션이 또 유행을 하기도 했었죠. 다시 붙잡힌 그 신창원은요, 20여 년간 독방살이를 하면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1999년 신창원이 다시 붙잡히고 나서도 워낙 이 신출귀몰한 탈주범이었던 만큼 교정당국도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신창원은 20여 년간 독방에 수감이 됐고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창원은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CCTV를 통해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도 노출이 된다. 전자영상 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인권위는 신창원의 호소에 환경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CCTV가 철거되긴 했지만 독방에 수감된 채 TV 시청을 제한받는 등의 신세는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유아인 구속 위기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네,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아인 씨와 지인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에 따라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인 씨는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27일과 5월 16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유아인 씨는 대마 흡입만 인정할 뿐 코카인 투약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 외에 프로포폴 등 약물은 의료 목적으로 적법하게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경찰 조사 때 유아인 씨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저 혹시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코카인 등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입하셨나요? 시민을 통해서 불기된 대리 처방하시나십니까? 오늘 충분히 소명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유아인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건데요. 당초 경찰은 이 단순 투약 사범은 불구속 수사해온 그 관행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아인 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또 수사 의뢰 때보다 마약 투약 종류와 횟수가 늘어난 데다가 공범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KBS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요. 유아인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경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유아인 씨와 지인 등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적시하면서 유아인 씨의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황을 포착해서 이를 영장 신청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아인 씨의 지인 최모 씨 역시 대마 흡연 등 마약류 투약과 유아인 씨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대리 처방해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유아인 씨의 영장심사 내일 열리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 조심스럽습니다만 구속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여러 가지를 오랜 기간 다양하게 투약했다는 점, 그리고 국과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부인한다는 점, 더불어서 공범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공범을 해외까지 도피시키려다가 실패했다는 점은 이른바 죄질이 나쁘고 나아가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구속영장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내일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5월의 우박이라니인데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대에 정말 난데없이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송파구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떨어진 우박 때문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광진구를 시작으로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경기 성남시 등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와 우박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크기는 5mm에서 1cm로 육안으로 봐서도 적지 않은 크기였는데요. 기상청은 현재 한반도 상공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와 또 낮에 데워진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바람이 불면서 강한 기류가 형성돼 우박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상승기류가 강하다 보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얼음 알갱이로 커졌던 거예요. 갑자기 쏟아진 우박 때문에 시민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네, 평소 우박을 직접 보기 힘든 데다 퇴근길에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시민들도 당황스럽다는 그런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SNS상에서는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초여름에 우박이라니 퇴근길에 걱정이다라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박이 원래 초여름과 초가을에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약 15분 동안 이어진 갑작스러운 우박 세례에 시민들은 놀라고 또 불편함도 겪었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